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딴 방송에도 나가셨다고 바쁘셔. 예? 네, 그 뉴스타파가 네.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러니까요. 12월 25일부터 이제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구 민원 의혹을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아직 보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행정농단, 행정기관의 행정농단인데 네. 생각보다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기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사실은 대다수의 지금 방송사, 종편 4개사, 지상파 4개사, 보도 채널 2개사 해서 총 11개의 방송사가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 있는데 네. 대다수 언론사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정 제재 대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제재 대상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이명박 정권 전까지는 민간 방송위원회라는 데서 방송에 대한 정책과 심의를 맞아요. 함께 하다가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방송위원회를 쪼갰는데 이 행정과 정책 기능을 정보통신부랑 합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만들고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국가가 관여하면 돼.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검열에 네. 대한.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 만들었어요. 그 두 개의 조직이 있는 건데 흔히 말하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있고 지금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네. 선배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 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목동 이제 목동에 이제 방송회관에 있는데 있죠. 두 조직 다 마찬가지로 여야가 추천을 합니다. 여야와 대통령이 추천을 하는데 네. 심의위원회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슨 통신에 뭐 인터넷에서 뭐 악성 네. 댓글이랄지 불법 뭐 그렇죠. 뭐. 그런 음란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심의하는 게 주된 기능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방송사에 대한 뭐 방송사에서 뭐 간접 광고를 위반했다든지 하지 말라는 광고를 했다든지 홈쇼핑에서 뭐 과장 광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것이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갑자기 뉴스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유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 예를 들면 뭐 저희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당시에 김만배 신앙님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네. 것 그러니까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나 뭐 대장동 대출을 봐줬냐 네. 봐줬다는 의혹을 김만배 육성이잖아요. 네. 그걸 보도한 것이 이제 가짜 뉴스다 하면서 검찰 수사와 심의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랬죠. 예. 그런 상황인데 최근 이제 지난 30일에는 사흘 전에는 이제 MBC의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 네. 이것도 이제 중징계를 하려고 네. 이제 의견 진술을 받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잘 국민들이 모르시는데 네. 방송국들이 법정 제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대다수 선진국에는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보도를 하려면 네. 그러니까 TV에는 보도가 없잖아요. 네. TV에는 예능과 드라마 이런 것만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등록제예요. 네. 채널을 그냥 등록하면 되는데 보도 뉴스를 하게 되면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허가를 한 번 해주고 끝이 아니고 3년에서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네. 그때 갱신을 할 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승인이나 재허가라고 하는데 이때는 서류를 내면 그걸 보고 점수를 매겨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법정 제재를 받게 되면 여기서 감점이 되는 거죠. 네. 감점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그 신장식의 뉴스가 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하나하나의 보도를 만약에 계속 과징금을 매긴다. 과징금이 이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데 네. 방송사 입장에서 그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돈보다도 한 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점에서 15점을 받으면 그게 누적이 되면 몇백 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에 비유하면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면허 취소되듯이 이 벌점이 누적이 되면 면허를 갱신을 안 해줄 수 있고 실제로 예전에 ITV
경인방송이 문을 닫았죠. 그때 제가 그때 근무를 했었어요. 네. 방송위원회에서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방송사의 제허가를 갱신을 안 해주니까 네. 제허가 거부라고 그러거든요. 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갖고 200여 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다 앉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MBC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위의 제재, 지금 바이든 뭐 그 날리면 보도뿐만이 아니고 뭐 신장식의 뉴스아이키랄지 여러 건의 보도를 계속 심의를 통해서 법정 제재를 하게 되면 그 벌점들이 누적이 돼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문 닫을 수도 있다. 네. 이제 설마 MBC가 문 닫겠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ITV 사례를 볼 때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방송국을 문 닫게 하느냐. 다 떠나서 뉴스 심의를 강화하면서 보도. 비판 보도를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재갈 물리기 형태로 벌점을 주면서 아예 문을 닫게 할 이런 심산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매일매일 이제 저도 사실은 신장식의 뉴스아이킹 출연하고 있는데 제가 한 발언도 문제가 되고 뭐 패널도 문제예요, 진행자도 문제예요, 하여튼 막 그런 상황인데 나쁜 소리,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비판하는 거는 듣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다 떠나서 근데 류희림 그 방통위원장의 소위 얘기하는 청부 민원 의혹.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고발사주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의 지인과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사주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뉴스타파가 첫 보도를 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긴급심의 대상이에요? 긴급심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논의를 안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촉이 됐죠. 바로 해촉이 돼서 그러니까 9명이에요. 전체 위원이 9명인데 통상적으로 여태까지는 6대3 여야가 6대3 정도의 구도로 돼 있었는데 지금 방심위원회 위원 구성은 6대1이에요. 맞아요. 6대1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추천, 대통령 추천 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2019년에 2018년에 방심위원회의 팀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46건의 대리민원을 냈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팀장이 그때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갖고 이 팀장이 해고를 당했는데 이 팀장이 그때 억울해했죠. 아니, 나 시켜서 한 건데. 억울해했지만 어찌됐든 해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해고 무효 소송을 내요. 법원에. 그래갖고 제가 그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뭐 해고 사유가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그러면서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방심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부정한 방법의 대리민원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고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런 취지로 판사가 판시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꾸짖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어찌됐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팀장은 해고가 됐죠. 해고가 되고 법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라는 게 판시가 된 건데 이번에는 이제 방심위원장이 직원도 아닌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277건 중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민원이라고 본 거 한 65건 빼고 그러니까 한 210여 건 중에 절반 정도가 유일임 위원장과 관련된 인물들이 냈는데 저희가 이거 제보를 받아서 민원을 분석을 해보니 똑같아요 내용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 샘플을 만들어서 돌렸다는 거잖아요. 거의 복붙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의 가족 집단이 있고 유일임 위원장이 전에 근무했던 경주문화 엑스포 이쪽이 있고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있는 문화수련원의 관계자들이 있고 그리고 뭐 YTN 관계자들이 있고 MBC의 관계자들이 있고 뭐 이래요. 보는데 저희가 보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이 이제 미디어 연대라는 보수 이제 언론 단체잖아요. 언론 시민 단체. 근데 미디어 연대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민원의 순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9월 1일에 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흘 뒤인 9월 4일에
국회에서 네. 이동관 그때 당시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장제원 의원과 얘기하면서 뉴스타파 폐간해야 된다. 중대한 국기문란 뭐 사범이다. 이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야 된다라고 뉴스타파 그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요. 네. 그게 오후 4시 반쯤인데 한 1시간 뒤쯤부터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민원 내용과 일시 이것도 다 확인해 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우연이야? 네. 5시 한 3, 40분부터 관련 민원이 처음 들어와요. 근데 저희 뉴스타파 보도는 대선이 끝난 지가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던 게 갑자기 쏟아지기 한꺼번에. 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짰구나. 예, 이거 짰구나. 예. 예. 짰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똑같은 형태의 민원이란 거 있잖아요. 네. 민원이란 게 있는데 타임라인으로 딱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네. 민원 내용이 되게 허접하거든요. 한 문장짜리. 네. 지난 대선 당시 뭐 김만배와 신앙님이 뭐 나눈 이 뭐 허위 보도를 인용 보도한 걸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타랑 뭐 그냥 복붙한 복분 민원인데 이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샘플 만들어. 미디어 연대 지금 공동 대표이자 네.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측근으로 알려진 분인데 예. 이분이 그럼 뭐 하던 분이냐? 예.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더라고요. JTBC 기자예요? 아니요. 어디? 제가 이제 기자를 하기 전에 예, 2007년에 방송이 아까 말한 민간 방송위원회에서 근무를 할 때 예. 이분이 그때 대구 사무소장이었어요. 아. 사무소장이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방심위의 심의국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심의국장을 지냈다는 얘기는 이 유일임 위원장이 사실은 기자 출신인데 방심위의 그런 심의 업무를 어떻게 잘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민원이 만약에 기획되고 사주된 것이라면 그 초기에 이 민원 그 그림을 짤 때 이 네. 방심위 국장 출신 이분 박모 대표인데 그 미디어 연대 또 대표예요 둘이 대표인데 이분이 민원을 처음 낸 내용 그대로 네. 전파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네. 전파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네. 유일임 위원장의 가족을 알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유일임 위원장이 아들한테 자 이렇게 전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네. 되지 않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예, 하면 예. 보면 그렇다면 유일임 위원장이 이건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예. 상식적 눈높이에서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예.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네.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네. 저 사실 누굽니다. 그때 근무했던 누굽니다 하면서 예. 사실대로 밝히자. 예. 라고 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으시고 이분이 양심 고백할 생각은 있으세요? 글쎄요.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하여튼 이분이 시작인데 예. 되게 심각한 것은 방심위 국장 출신이 개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우연이라고 보기 더 어려운 아니 지점이죠. 대단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대단히 조직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장에서 뭡니까 상임위원장인 네. 그 과방위원장인 이제 장제원 의원과 당시에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간에 주고받은 내용인 것이고 네. 그 뒤로 1시간 뒤에 쭈루룩 민원이 집중됐는데 그 민원의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고 그리고 그 뭐 오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죠. 비슷하다는 것이고 근데 알고 보니 이걸 제일 처음에 전파한 인물이 바로 방송이 대구 사무소장 출신의 네. 보수적인 언론단체인 미디어 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더라. 그렇죠. 이거 범죄인데요.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네. 유일임 위원장은 지금 고발이 돼 있잖아요.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네. 여기 이제 제 5조에 네. 보면 과징금 등의 이런 법적 제재, 행정 제재를 하는 사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예. 나랑 관계 있는 누구 지인이나 이제 가족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충돌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자기가 위원장이니까 뭐 자기가 셀프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고발이 되어 돼 있는데 있고. 수사가 안 되고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돼 있고 경찰에 고발도 돼 있는데 지금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배당했냐면 네. 유일임 위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을 하고 예.
이 공익신고자를 찾아달라, 제보자를 색출해달라, 얘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거는 유일임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사실상. 예, 예. 방심위 명의로 했는데 예. 자기 사건인데 왜 방심위 명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어쨌든 그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럼 검찰로 치면은 그러니까. 양천경찰서는 검찰로 치면 일반 형사부예요. 예. 형사부에다 한 거고 예.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특수부입니다. 특수부죠. 예. 근데 이 특수부는 이 반부패 수사대는 지금 압수수색을 했죠. 네. 압수수색을 해서 방심위 압수수색을 해서 제보자 찾기에 예. 들어갔고 예. 양천경찰서는 그저께인가요? 예. 이제 그 고발을 했던 이제 예. 민주당 그 고민정 의원을 예. 고발인 조사를 사실은 마지못해 한 거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니 마지못해 한 건데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 왜 같은 사건을 분리를 했지? 네. 한 군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 제보자 색출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그 문건 유출 논란 당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맞아. 누가 그때 정권과 친했던 보수 언론들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네. 박관천 네, 경정. 행정관을 네, 행정관. 문건 유출자로 지목을 지목을 했고, 했고. 그리고 그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에서는 그 경찰 2명, 정보과 경찰 네. 2명 중에 한 분은 또 그렇습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유출로 프레임을 바꿨죠. 그리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네. 지금 국기문란 사건으로 돼 있잖아요. 이 제보자 그러니까 제보를 흘려서 이렇게 알려지게 세상에 알려지게 한 것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는데 네. 그냥 법적으로 봐도 법률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누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예. 이렇게 뭐 하면 야 무슨 법 위반이 하면 아무도 못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분이 이거를 저희한테 그 제보를 하거나 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예. 이 사건은 영영 밝혀질 수 없는 그냥 미제도 아닌 거죠. 아예 시작도 그렇죠. 안 됐을 사건인데 예.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부패를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당연히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행법도 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면서 이 법이 예.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익신고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예. 법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예. 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예. 지금 현행 법의 취지예요. 그렇죠. 누구나 이거는 저도 전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예. 저도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예.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예.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에 오늘자로인가요? 그 인사가 났잖아요. 인사? 예.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던 팀장들 11명의 팀장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가짜 네, 뉴스 뭐 신속 심의센터 예, 만들었을 때 예. 이거 위법 소지 있다 안 된다. 문제를 제기한 11명의 방심위 팀장들이 네. 실명을 걸고 그때 문제 제기를 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 중에 7명을 좌천시켰어요. 좌천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부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고모 팀장님이란 분을 부산 사무소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냈는데 저희가 거기서 근무를 했지만 지역 사무소에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는 없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럼 그분은 부산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되는 거죠. 예, 일주일 뒤부터 지금 예. 집 구하러 내려갔대요. 예.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측이 사원들이나 노조를 괴롭힐 때 쓰는 방법입니다. 원거리 그렇죠. 근무를 해서 예. 그럼 노조를 깰 때 주로 이런 그렇죠. 방법. 노조 파괴할 때 쓰는 예, 맞습니다. 방법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예. 149명의 방심위 직원들이 실명으로 예. 권익위에 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이제 비실명으로 갔다가 방심위 직원의 한 70% 정도 80% 되는 분들이 네. 공동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실명으로 권익위한테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권익위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데 예. 시킨 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또 불법의 공범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해충돌법이나 옛날 부패방지법에는 이런 부패 행위를 보면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방심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방통위로 넘어가요. 네. 그리고 방통위에서 의결을 해주면 이게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방심위의 일 자체가 행정기관의 업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은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거기에 협조하면 불법의 공범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눈높이를 가진 경찰이라면 의당 이 사건을 가장 크게 다뤄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이 사건은 뭐 그냥 고민정 의원 정도 고발인 조사하는 수준으로 그냥 퉁치고 실제로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 사건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것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 보도해서 세상에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만드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언론 하지 말라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맞아요.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지금 사실 이 사건 보도를 계속하는 건 저희밖에 없거든요. 저희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유일임 위원장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일까? 개인 일탈이냐?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려면 예.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네. 이 정도 밝혀지면 창피해서라도 물러나거든요. 예. 안 물러납니다. 당당해요. 엄청 당당해요. 와, 예를 들면 이동관 홍보수석 뭐 했을 때 그 뭐 국정원이 뭐 뉴스 모니터에서 뭐 관련 보도하고 홍보수석실이 무슨 문건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몰래 했잖아요. 네. 지금 몰래 안 하죠.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불법의 정황과 소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 가열차게 하고 처음에 이분이 저희 취재했을 때는 한 보름간 도망다니셨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반론을 받으려고 집에도 찾아가고 회사에도 몇 번을 가고 했는데 류일임. 예, 저희 카메라를 피해서 보름간을 도망치더니 갑자기 당당해지는 모드로 나옵니다 지금. 이건 뭐냐?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용산에서 이거 잔류를 허가 받았구나. 용산 잔류 허가. 예, 용산에서 예. 끝까지 버텨 잘하고 있어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나 원리를 다 허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언론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도를 같이 하면 왜냐하면 자기들도 법정 제재에 걸리고 있다면 이 문제를 세게 보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라는 이제 공동의 요구 같은 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보면 뉴스타파가 외롭게 싸우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대다수 방송사 지금 이제 뭐 제재를 받고 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대다수 방송사는 피해자잖아요. 만약에 네. 유일임 위원장이 이런 불법적인 방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민원을 냈다면 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그 인용 보도한 그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송사는 대놓고 문제 제기를 방송사는 MBC밖에 없어요. MBC는 그 안영준 사장이 의견 지수할 때 나와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네. 그렇다면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주임 검사나 그 뭐 중수부장 김홍일 중수부장이 조용 그 대출 벌크 조용을 봐줬냐는 게 가짜 뉴스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희 그 예측은 했는데 제가 아직 그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았는데 네.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뭐 민주당과 네. 뭐 김만배가 뭐 이렇게 뭐 짜고 해서 했다. 이 방송사들과 뉴스타파와 아니면 혹은 뭐 경향신문 네.
짜고 쳤다. 네. 라고 그냥 발표하고 재판을 넘겨버리겠죠. 그리고 총선을 치를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수사를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한 가지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 대검 중수부 때. 그게 만약에 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텐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는 정황이 더 많다라고 법원이 만약에 판시를 하면 판사가 판단을 해버리면 그땐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런 지금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방심위원회는 이미 이게 가짜 뉴스니까 이거 뉴스타파 보도와 인용 보도한 데들은 다 과징금 받고 제재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밖에서 모르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 쟤네가 잘못했나 보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거기서 낙인 찍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바이든 날리면 MBC 그 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1심 판결 내용이 좀 이상하죠. 신기하죠. 왜냐하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정정을 하려면 뭘로 정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건데 저희가 이렇게 뭐 바이든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정정을 해야 될 원래 사실이 없는 상태로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들었는지 그 전문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판결은 아마 2심에서는 바뀔 확률이 많다고 보는 게 법적의 시각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이게 맞는데 MBC 너희들이 이렇게 왜곡한 거야. 라고 판결을 내렸어야죠 차라리. 날리면이 맞다고 하든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판사들이. 근데 아유 정말. 네. 그렇다면 그 140여 개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를 했던데 인용 보도를 했는데 그럼 140개 언론사들이 기자들이나 그 데스크들이 다 귀머거립니까? 거기서 그건 아니잖아요. 들린 대로 보도를 한 거고 사실은 크지 않은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특성이 또 이 정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뭔가 다 거꾸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권력의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이제 탄압이 이제 이 정도 지경인데 정작 대상자가 피해자가 돼버린 언론은 잘 싸우지도 않고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는 건데 앞서 이제 저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왔다 가셨는데 이 대선 자금 여론 조작 의혹 사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와 관련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안 밝혀졌고 이게 실제로 김만배 혹은 민주당의 사주에 의해서 이 언론들이 이 보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명도 안 됐는데 방심위가 그냥 막 규제하고 막 과징금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이게 일의 선호가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 주셨어요. 그래서 다 묶어서 일단 특검을 좀 해보자라고 이진동 대표는 주장을 하는데 그 우리 봉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예전부터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순이라고 계속 얘기한 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장동 사건은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측근들이 업자들과 결탁한 지역 토착 비리다, 유착 비리다 이렇게 사건을 성격을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대장동 특검을 해서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이 사건은 다 이재명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우리 뭐 다른 건 없어.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대장동 특검은 지금 상대적으로 김건희 그 특검에 비해서 묻혔잖아요. 저는 한계는 할 줄 알았어요. 김건희 특검이야 자기 부인 문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특검을 반대한 자가 범인이라고 줄곧 얘기한 게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예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이걸 안 하는 거죠? 대장동 특검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지금 워낙 검찰에 대한 불신도 높고 하니 특검에서 그럼 한번 밝혀보자. 부산저축은행 관련 뭐 대검 중수부의 수사 모형이 진짜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50억 클럽 수사 멈췄잖아요. 가짜 뉴스 관련 수사가 들어가면서 50억 클럽 수사가 멈췄고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석방됐습니다. 맞아요. 보석으로 나왔어요. 저는 박영수 전 특검 1심에서 무죄 나올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무죄. 굉장히 느슨하게 수사했어요. 제가 볼 때 저걸로 어떻게 유죄가 나오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그때 당시에 변호사로서의 돈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이제 우리은행 사회이사였을 때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그래갖고 되게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분이 돈 받은 시점이 정확하게 특정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법원에 가면 다툼이 있을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내가 변호사 때 그거 뭐 변호사 때 받은 건 문제가 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가 1심에서 좀 무죄 나올 확률이 높다. 돈 받은 시점 정확히 특정이 안 되고 금액도 특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이후에 나머지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랄지 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최재경 전 네. 수석이랄지 네. 50억 클럽 나머지 멤버에 대해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검찰? 아무도 불러서 소환 네. 조사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50억 클럽이 떠 있는 상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 네.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국민의 지지도도 높은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답답해서 방송이 안 되는 지경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특검을 하면 좋은데 이게 도처의 특검이라 민주당이 이 특검을 발의를 할까? 특검법을 발의할까? 당장 선거는 닥치고 이제 뭐 6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 관련돼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총선 이후에는 뭐 하자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당장 특검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목전에 닥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특검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이 뭐 하면 다 거부해버리고. 그렇죠. 지금 있는 것도 하지를 못하고 예. 있고 이 특검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예. 그렇게 되자면 이제 의석 300석 중에 예. 200석 이상이 200표 이상이 나와야 네. 그걸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그 국회 상황이 뭐 지금은 그렇지가 네, 않잖아요. 예. 그 특검을 지금 발의해서 또 그걸 막 반대하고 그럼 또 패스트 트랙이 올라가야 되면 또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있어야 예. 되고 또 그럼 올해가 지나가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그런데 합리적 판단을 하는 보통의 시민들은 이 전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네. 200한 최소 201석 200석으로는 안 되고 201석을 해야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판단은 좀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네. 방심위의 구성원이 그 6대1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기추천됐던 국회의장 추천목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아직도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추천 몫은 감기 걸려서 아파가지고 그 민생토론회를 취소한 날, 그날 그 옥시찬, 김유진 두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을 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 추천목 2명은 또 추천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처리해, 좋아 빠르게 가 이거고 안 돼. 이 사람들이 와서 반론 제기하거나 이렇게 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정권에 타격을 줄 것 같으면 아예 임명조차 안 해버리는. 참 그런 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모양새라도 네. 여야의 균형을 어차피 6대3이라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모양새마저도 안 갖추려고 하고 지금 방통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회 말고도 방통위원회도 지금 2명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5명 중에 2명 있고 3명이 공석이고 두 자리는 야당 몫인데 네. 작년에 최민희 의원 끝내 안 줬잖아요. 위촉해달라고 임명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네. 황당한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MBC 박문진 이사장을 바꾸고 싶었으나 그렇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해임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법원에 가서 그렇죠. 5명 중에 2명이 한 네. 의결은 네. 무효다. 예. 자기들이 자승자박을 해버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김홍일 위원장은 오히려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말만 그렇고 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예. 애초에 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예. 합의제 기구로 만든 이유는 예. 독임제 기구, 그러니까 다른 기구처럼 장관 차관이 있는 데는 대통령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정치권의 영향을 덜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독립성을 보장. 합의제 기구로 한 거예요. 예. 최소한 수기와 토론을 거쳐라. 네. 물론 대통령 여당 측 몫이 더 많지만 위원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반대 의견이 있고 하면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라라는 네. 취지예요. 그런 취지를 완전히 지금 무색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방법을 다들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이조차도 정치적으로 돌파를 해내지 못하는 야권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언론업 종사자들 기자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뭐 통제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게 매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저희 방송 지난번에 이제 처음 출연하셨을 때 네. 그 곧 좀 뭔가 검찰로부터 소환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 거예요? 아까 이제 전혀 검찰로 근데 뭐 네. 조사 요청이 없는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마당에 네. 뭐 하고 있어요? 특수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제가 안 불러요? 며칠 전에 휴대전화를 가져왔어요. 압수된 휴대전화. 드디어 찾아왔어요. 세대를 예. 아니 곧 소환 조사 갈 것 같은데 가서 받을게요 그랬는데 예. 굳이 가져가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예, 거기도 검찰에 처리 가서. 빨리 민원 처리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예. 뭐 담당자 일일 텐데 하여튼 예. 그 휴대전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 너무 재밌는 거는 예. 휴대전화 비번을 25자리 정도로 걸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는데 네. 비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휴대전화를 가져간 게 작년 9월 14일인데 한 4개월 만에 돌려받았는데 네. 비번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국엔 초기화 그 센터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초기화했습니다.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한동훈 위원장도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진짜. 왜 스물 몇. 아니죠. 그때 그분은 자기가 쓰고 있었던 상태니까. 네. 근데 그 폰의 차이라면 제 전화는 삼성 휴대전화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이고. 아이폰 최신 기종들은 이렇게 좀 포렌식하기 힘들대요. 예. 비번을 안 알려주면. 예, 예. 그리고 삼성도 최신 기종들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포렌식이 됐고. 예. 아 근데 참 참담하더라고요. 왜 비번이 기억이 안 나지? 예. 이게 막 여러 번 하다가 보면 너무 예.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휴대폰은 찾아오셨고 네. 검찰 간 길에 좀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도대체 나를 언제 부를 거냐. 조사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계획 뭐 수사도 또 계획을 가지고 하지 뭐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네. 검찰이 인사가 있습니다. 검사 인사가 있어요.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사가 있대요. 네. 물어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네. 검사. 아니 검찰총장이 새로 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예.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새로 왔죠. 예, 법무부 장관이 새로 법무장관이. 오고 예, 예. 다음 주에 이제 통상적으로 2월달에 검사들 인사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갑자기 뭐 북한의 뭐 선거 개입 공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짜 뉴스를 또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관계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방심위원회 행동이나 뭐 대통령의 워딩 등을 종합해 보면 설이 끝나고 네. 6월 말 그리고 3월달에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관련해서도 네. 액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사를 뭐 천년만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당연히 어떤 일부의 사실들 파편적인 사실들 흘려서 마치 그 검찰이 흘려주는 그 기사들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언론 공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상황이 왜 답답하냐면 네. 어떤 그런 검찰 권력기관의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야 이거 그거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라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인데 네.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윤선의 취재 편집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성 언론들이 그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네. 사람들이 기성 언론들을 믿지를 않고 근데 뭐 유튜브에 있는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믿을 만한 매체의 방송을 듣게 되는 거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KBS 나가고 싶어요. 네, 안 부릅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이제 우리 봉지욱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려 11개의 매체가 방송 제재 대상이 법정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안 쓰냐 자기들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뭐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인데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 짜응하고 있는 뭐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보였다가 뭐 혹시 무슨 일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때라 그냥 뭐 적극적으로 그 편드는 보도를 하는 것이 과연
역사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답답한 답답하고 하지만 뭐 이렇게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언젠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네. 의혹이랄지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예전에 댓글 사건 네. 2012년에 네. 그때도 이제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그때도 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막 수사팀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최동욱 검찰총장은 예. 뭐 찍어내기를 당하고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나중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북풍 이른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폭탄이 제일 큰 리스크다. 한반도의 리스크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선거 앞두고 무슨 국지전 이런 것들이 발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서로 촉발시키려고 하는 에스컬레이팅이 계속 작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과 관련해서 공작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등등의 이제 예고성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거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판단은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수준은 이미 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얘기할 때 매스미디어라고 네. 유튜브에 가서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듣고 싶어서 들어와서 찾아서 보시는 건데 네. 매스미디어라는 거는 내가 듣고 싶으나 마나 그냥 TV를 틀면 나오니 우리가 식당에 가면 네. 특정 채널이 나오니 식당에 가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TV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매스미디어가 무섭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관련 내용을 뉴스로 접했을 때 네. 저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네. 사건 1심 판결 네.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죠. 지금 기성 언론이 거의 안 다뤄요. 중대재해처벌법만 네. 기성 언론이 안 다룬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고발 사주의 몸통이 누구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판사가 판결문에 네. 손준성의 단독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네. 예. 지시를 받은 정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다라는 것까지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하지만 기성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사실은 고발 사주란 말 자체도 좀 전 맞지 않다고. 네.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개입, 그러니까 총선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선 개입 의혹 사건. 사건. 왜냐하면 2020년에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이 예.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건에 고발을 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검찰에서. 그렇죠. 근데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피해자냐? 얘를 고발해.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네. 고발인으로 돼 있어요. 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고발인인 이유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를 했기 네.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김건희 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과 아무 관련 없이 피해자가 3명입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3명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이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 피해자들인데 이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이 사건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선 네. 후보는 듣도 보도 못한 예. 허위 문건이고 조성은 씨의 그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 거라 이러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어떻게 보면 좀 강단 있는 판결이 네. 구체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언론이 안 다루지? 그나마 한겨레가 계속 그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그래도 세게 보도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어제 하루 좀 수고만 이런 상황이고 이제 계속 다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런 걸 일면에 다 전부 머리에 쓰고 있는데 저는 언론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끝내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일날 녹화해서 7일날 KBS의 대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질문을 받지 네. 않겠다. 예.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라는 매스미디어에 네. 나의 말을 전파해 줄게. 거기서 누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도어 스태핑 초반에 임기 초반에 할 때만 해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하고 그러다가 네. MBC 사건으로 해서 그게 중단이 됐잖아요. 네.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는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죠. 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실은 이 사건은 헌법학자 중에 일부는 위헌적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네.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해 충돌을 넘어서 위헌이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 뉴스타파에 오시면 네. 저희 이범준 개관 기자가 자세히 분석을 해놨습니다.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그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거를. 서슴없이. 근데 아무런 해명도 없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근데 네. 그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또 만약에 그게 생중계된다고 해보십시오. 생중계된다고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기 싫은 거죠. 7일에 지금 KBS와 할까 말까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예.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박민 사장이 본인이 임명한 박민 KBS 사장이 있는 KBS와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호기롭게 매일 아침 출근하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가장 그 기자들과 친숙한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바이든 달리면 사태 이후에 완전히 도어 스태핑은 중단을 해버렸고 그리고 국내 언론과는 조선일보 말고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죠. 전부 그 해외 언론하고 네. 순방을 가기 직전에 인터뷰를 해서 해외 언론을 보고 우리가 인용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조차도 그게 어쨌든 잘 보여야 무슨 정보라도 얻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판 보도가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러고 저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언론 전반이 안 싸우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예컨대 지금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압수수색 당할 때 이제 언론노조가 함께하고 이러지만 또 뉴스버스가 압수수색 될 땐 또 언론노조는 또 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에서 싸우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십니까? 일단 지금 정권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주로 공격하는 게 언론노조입니다. 네. 언론노조에서 노조는 악이다. 딱 프레임을 씌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방심위 청부민원 의혹 사건에서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나 이런 이 의원들이 얘기한 거 보면 언론노조 그 방심위 지부가 언론노조 지부예요. 네. 이 배우가 언론노조다. 이번 이 유일인 방심위 청부민원 의혹 사건에 배우가 언론노조다. 그 노조를 사실 이번 정권에 들어서 노조 회계 감사고 뭐고 엄청나게 해서 노조를 압박했잖아요. 네. 탄압하고.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언론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노조는 악이야. 노조는 없어져야 돼. 라는 건데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별 노조나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가 엄청 셉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그렇죠. 대선 후보는 그 노조의 그 행사나 이런 데 꼭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노조는 악이라고 하고 이 악의 축이 이런 사건들을 가짜 뉴스를 만들고 여론 조작을 하고 이런 네. 것이야. 저는 근데 이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언론 스스로. 언론 스스로. 그게 아니야. 네.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것 때문이잖아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보도의 함정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실이 있어요라고 전해주고 난 사실 보도했어. 네. 근데 사실 보도가 사실이 진실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 단순한 현상인 것이지 그렇죠. 그 현상 밑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언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단편적인 사실들 아래 이면에 깔려 있는 그 뿌리에 있는 진실이 뭡니다라고 이제 국민에게 전해줘야 되는 게 임무인데 네.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지금 가짜뉴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제재를 하겠다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군사 정권 때는 군인들의 총칼이 좀 두려운 면이 네. 있어서 잘 나서지 못했다면 지금 검찰 정권에서는 이 소송, 압수수색,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실체적 진실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언론들이 세게 비판을 못하는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종합편성 채널의 탄생부터 비극이 시작됐다고 봐요. 제가 JTBC에 있었지만 네, 종합편성 채널이 우리나라 이제 조중동 네. 그리고 매경에서 주요 신문이 영향력 있는 신문들, 부수가 발행이 많은 신문들이 방송까지 갖게 됐는데 맞습니다. 지난 10년이 넘 종합편성 채널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10년, 네. 10년여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JTBC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때 네. 그리고 뭐 TV조선도 네. 마찬가지고 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이 종합편성 채널들 TV조선과 JTBC가 앞장서서 보도를 했고 사건의 진실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 순기능도 있었지만 결국에 순치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조중동 매경의 특징은 다 사주가 있는 사주의 네. 언론이고 족벌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의 소유가 됐을 때 네. 그리고 개인의 그 어떤 족벌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가졌을 때 압박이 만약 권력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 족벌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들어온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종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요. 지상파 수준으로 커졌는데 결국 특정 어떤 지상파는 너무 규제가 많잖아요. 네. 지상파는. 근데 우리도 종편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의 특이한 상황. 지금 사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네. 뉴스를 하는 그러니까 제어를 받는 뉴스 매체가 11개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뭐 언론의 다양성이 있습니까 여기? 네. 언론의 다양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언론의 다양성이 정말 11개만큼 있으면 각각의 색깔이 있고 네. 보도의 방향성이나 편집이 다르다면 모를까 거의 사실 전용 뉴스 보면 비슷비슷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비슷비슷한데 네. 언론 지형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신방 경영을 허용을 하면서 예.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종편 탄생이 비극부터 사실은 2008년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가 됐고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넘었죠. 벌써 10년이 넘고 2024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종편이 사회적 역할, 언론으로서의 자기 사명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진실의 눈을 가리고 특정 세력에 편들기를 하면서 국민의 어떤 판단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 할 일이 많은데 이 할 일을 다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듭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약간 무겁고 좀 어려운 이슈를 좀 다루긴 했는데요. 함께 짚어보고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방심위의 노조가 네. 제 그냥 처음 생각 예상보다 굉장히 굳건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 공익 신고자들, 네.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조만간에 경찰이 이제 개인 자택과 압수수색을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 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히 싸우고 있는데 또 유일임 위원장은 최근에 그 방심위원 그 팀장 인사 발령을 통해서 그 본인에게 문제 제기, 본인의 그 가짜 뉴스 센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11명의 팀장 중에 7명을 강등하거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좌천시켰잖아요. 근데 인사권을 이렇게 남용하면 이분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역대급으로 특이한 분인데 이건 정상적인 인사권자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에 다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조가 지금은 잘 싸우고 있지만 계속 이번에 또 이제 직원 인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팀장 인사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노조의 그 동력을 와해시키려고 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게 아니 방심위원회 그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너무도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방심위원회가 대다수 방송사들을 순치를 시키면 우리가 꼭 봐야 될 사건의 진실, 그 네. 사건과 관련된 뉴스를 못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론이 그거야말로 여론이 특정 방향으로 조작이 되는 네. 것이고 우리의 그냥 알 권, 우리가 후원이 말하는 그 아주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알 권리를 TV에서 못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네.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원회 저 청부민원 의혹 사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와 연대 그 노조원들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서 방심위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서 또 말씀도 듣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늘 뜨겁게 취재하는 봉지욱 기자 만나봤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가야 될 미래에 개척해야 될 방향이 너무나 분명해서 앞으로도 우리 네. 봉지욱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또 우리 뉴스타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네, 이걸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저희 아니야? 제작팀이 좀 전해 달라 그랬는데 네. 이번 뉴스타파- 사건이 이제 워낙 길고 복잡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네. 다음 주 7일에 네. 이 방심위원회 사건 그러면 정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네. 그리고 이 사건이 기존 뉴스에서 못 봤던 게 뭔가를 집대성 종합한 다큐멘터리가 다음 주 7일에 뉴스타파에서 오픈이 되니까요. 네. 그거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 7일이요? 3월 7일? 아니요, 2월 7일 다음 주. 다음 주네. 예. 다음 주에 뉴스타파에서 이 방심위와 관련된 보도가 총 집대성해서 나온다는 이 한 편만 보면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방심이 이렇게 복잡한가? 그거 한 편만 보시면 정리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꼼꼼한 네. 홍보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